자, 1번 문제를 좀 푸긴 풀었네, 그래도. 네 사람 중에서 3명 정도가 맞췄네요, 1번 문제를. 2번 문제를 보면 2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1번은 여러분들 한번 답안지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 의문이 있거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2시간 동안에 이 40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풀만한 문제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볼 거야. 근데 1번 정도는 딱 보면, 딱 보고 일단 문제의 길이가 너무 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 그러면 리스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구하려면, 금융리스 자산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 부채를 찾아야 돼. 그죠? 그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럼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넘어가야 돼. 어쨌든 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도와 3년도에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 해서 주식에 대한 사항들이 나왔죠. 주식은 그나마 비교적 좀 간단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니까 10주를 주당 11만원에 취득을 했고, 매도하는 금융자산을 분리를 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식의 가액이 떨어졌네. 2년 중에 영업부진으로 주식의 공정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는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이 되었고, 3년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정가치가 다시 회복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그러면 처음에 주당 시가 주당가액을 11만원에 취득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1년 말, 2년 말, 3년 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영업부진으로 그 2년 중에 거기에 대한 주식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만원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년도, 여기가 이제 2년도예요. 그 물어보기를 2년도와 3년도 단기손익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매도하는 금융자산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여기서 손상이 발생됐을 때, 손상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 손상은 처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처분.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처분손익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11만원짜리 샀는데 10만원으로 평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6만원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손익은 취득가액하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처분됐을 때 처분손익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손상차손으로 기록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도하는 금융자산의 기타 포괄손익은 없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손상차손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가액이 이제 증가를 했대요. 증가를 했을 때, 주식 같은 경우, 얘는 손상차손 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평가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쟤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금액이 어떻게 되냐. 단기손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3년도에는 0이고, 그 다음에 2년도에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겠죠. 저게 얼마냐. 5만원인가? 5만원에 대한 10주가 되겠네. 50만원. 그죠? 그래서 50만원 감소, 그 다음에 0. 답을 내는 과정은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이 될 거야. 정답지는 받았나? 정답지는 못 받았어? 먼저 체크를 해볼까? 3번에 체크를 해봐. 그러면 본인들이 시험 본 거. 3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1번. 1. 그 다음에 5번에 3번. 그 다음에 6번에 1번. 그 다음에 7번에 4번.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번까지 1번. 그 다음에 11, 12, 5번. 그 다음에 13, 4번. 그 다음에 14, 2번. 그 다음에 15, 5번. 그 다음에 16, 3번. 그 다음에 17, 4번. 18, 1번. 19, 2번. 20번, 1번. 하나. 그 다음에 21번, 3번.
22번 하나, 23번 둘, 24번 하나, 25번 둘, 26번 하나, 27번 하나, 28번 4, 29번 둘, 30번 둘, 31번 하나, 32번 3, 33번 4, 34번 3, 35번 3, 36번 3, 37번 하나, 38번 하나, 39번 5, 40번 5.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준의 개념체계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다. 맞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이 이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며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거꾸로 써있죠, 지금. 그래서 재무상태에 대한 측정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측정이 수익과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성과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측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본을 실물 생산 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 유지 개념하에서 이익은 해당 기간 중에서 실물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그 실물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에 대한 조업도의 어떤 증가분, 그것들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의자를 찾아보라 이거죠. 자,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의자들이 어떻게 되냐. 4번 같은 거, 4번 많이 맞췄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부가액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플러스 차감을 하면 저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이 지금 얼마냐면 188500이래요. 500. 그러면 여기 장부가액은 어떻게 될 거냐. 거기서 사치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3,500원 있었으니까 걔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18500인가?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 이자 비용은 여기다가 곱하기 유의자를 하는 게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하는 게 이자 비용이야. 그 이자 비용이 얼마 나왔냐면 18500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느냐 이거죠. 10%가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부가액에 넘어갈 때 우리가 이자 비용은 직전 장부가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한 거니까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 유의자를 역으로 이제 찾아보라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이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보니까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물어봤는데 방위산업업체로서 어쩌고저쩌고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취득했고 6월 30일에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했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1년 이상 사용을 한다면 정부에서 상환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내용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 없다. 그러면 상각은 어쨌든 간에 1년에 얼마씩 되느냐. 여기서 상각 방법에 대한 사항들을 봐야 되겠죠. 보니까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얘는 1년에 50만 원짜리를 취득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조금 5만 원을 받았죠. 만약에 50만 원 가지고 취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5만 원씩 이제 상각을 했을 거야 아마. 자, 근데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에 만 3년 후인 2004년도 7월 1일
그때 기장치를 3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3년간 썼으니까 어쨌든 간에 3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으로 처분을 했겠죠.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처리 방법을 봤더니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대. 그러면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썼을 때 우리가 지금 50만 원짜리였고 보조금을 얼마 받았냐면 5만 원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연에서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때는 저렇게 생각을 해서 장부가액을 찾으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자산에서 차감할 때. 근데 그거를 중간에 처분을 했더라. 그럼 처분가액이 만약에 여기라면 이연에서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썼다면 처분손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썼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 방법을 이제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45만 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상관이 3년 뒤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야, 얘가.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315가 되겠지. 자, 제하고 처분가액이 얼마냐면 30만 원이래. 그러면 이렇게 되네. 이게 손실이 나오겠죠? 돈을 적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5,000원에 처분 손실이 나오겠다. 그렇죠? 먼저 내용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을 찾아야 되니까 장부가액 찾아가는 과정,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자, 여기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기업이 재무상태표의 유동, 비유동,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경우에 이연보유세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기한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기한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하지 않기로 않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즉 이거 비유동부채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언제 달라고 얘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변경된 표시 방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관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만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변경을 한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이 비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변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목적 적합한 정보 또는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든가 오류수정에서도 회계 변경의 사유에서 보면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국제회계 기준이 요구한다. 그랬을 때는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히 드문 상황으로 한국주택 국제회계조 요구사항이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책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이 되어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진이 결론을 내린 경우에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주택 국제회계조의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요구사항, 즉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보 이용자들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감독기구에서 그거를 금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좀 익혀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호기한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제한권이 있다면 보호기한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한다. 어쨌든 12개월 내에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량권이 기업한테 있대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로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회사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것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얘도 이런 문제는 풀어줘야지. 7번을 보니까, 많이 안 했네. 손상차손을 이제 물어봤는데, 보니까 4월 1일 날, 이렇게 중간에 4월 1일, 뭐 5월 1일, 뭐 7월 1일, 뭐 이딴 얘기 나오면 꼭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럼 여기서 4월 1일 날 기장체를 구입해서 사용해 왔는데, 당해 기장체의 상각 방법은 연수합계법이래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총 연수의 합계는 15가 되겠네.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만원이래요.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순공정가치가 25만원 하락을 했대. 근데 언제냐면 2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1년도 4월 1일 시점에 취득을 했고 2년도 말에 거기에 대한 손상이 발생한 거야.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1년하고 몇 개월이냐? 9개월이 상각이 됐을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연수합계법을 쓰고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상각비는 이게 될 테고, 여기에 대한 상각비는 이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만큼 상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과 회수관한가액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그죠? 그럼 장부가액은 일단 어떻게 되냐? 100만원짜리였어.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상각. 잔존가치가 얼마였냐면 10만원이에요. 이게 손상되는 시점의 장부가액이겠지. 물론 이거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 얘를 밖으로 빼버리면 이거를 계산하면 돼, 사실은. 그래서 90만원이잖아요, 어차피 둘 다 상각 계산 금액이. 그래서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계산 방법, 첫 번째 상각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각비야, 이게. 그죠? 두 번째 상각비는 2차 연도에 대한 9개월치니까. 그죠? 이거를 이제 계산해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끝난 거죠. 사실은, 회수가능가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에 큰 금액이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은 30만원이란 말이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럼 52만원 나오네.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비교를 하면 그게 손상 최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문제의 길이는 이 정도는 평균적인 문제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7번 정도의 문제의 길이가 평균적인 크기야. 그죠? 이거보다 짧으면 조금 문제가 짧게 제시가 된 거고, 이거보다 길면 좀 많이 제시가 된 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면, 여기서 장부금액을 물어봤는데, 2002년 말 장부금액을 물어봤어요. 매출채권에 대한 장부금액. 그러면 장부금액은 매출채권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금액 얘를 찾으라는 얘기네 지금. 그죠? 그럼 저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 추산액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2년 말, 네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나와. 2년 말에 현재 대손 추산액이 3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3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어떻게 팔았냐면 4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1년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사회에 분할해서 돈을 받기로 했대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년 말 현재 대손 추산액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년 말에 장부 금액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돈은 이렇게 받기로 한 거야.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여기서는 1년도에 팔았고, 1년도. 그 다음에 2년 말이죠. 2년 말이면 이 시점이네, 지금. 그죠? 자, 여기에서, 명목 가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할부 판매로 인한 발생 채권에 대해서 2년 말 현재 추산액이 30만원이고, 2년 말 현재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2년짜리가 나왔구나. 여기서 보면 1년도, 그 다음에 2년도 하면 여기서 남아있는 채권은 뭐예요? 여기에 대한 채권이 지금 남아있는 거지, 사실은. 그죠? 이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채권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도 돼요. 그럼 그 금액이 뭐냐? 여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이 이 금액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손이 30만원 예상이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1.735 곱하기 100만원. 그래서 30.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여기다가 요거 계산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 얘가 돼요. 거기서 30만원 빼면 돼. 전부가있네. 그죠? 채권이란 건 지금 받지 못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받을 금액 저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짜증나? 이걸 암산도 되지. 2735 100만원 곱하면 그놈이 뭐 곱할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 거기서 30만원 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요것도 이제 풀어줘야 돼. 여기서 보면 전환권 대가라는 게 나왔는데, 전환권 대가는 어떤 거냐. 발행가액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 그걸 이제 뺀 거를 전환권 대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대. 그러면 발행가액은 일단 얼마냐. 액면가액이란 얘기야. 1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일반 사채였다면 발행했을 금액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현재가치에 대한 계수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살짝 이제 뭐가 나왔냐? 저기가 나온 거야. 상환할증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액면이자율 5%로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데, 동일한 일반 사채 시장이자율 12%, 그러면 12% 할인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장수익률이 나왔어. 10%.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보장수익률이 10%가 나왔어요. 10%라는 얘기는 만약에 네가 상환을 안 하면 내가 10%까지 보장을 해줄게. 그러면 이자를 5만원씩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에 이 이자는 언제 지급되냐? 얘가 상환을 안 했을 때, 거기 전환권을 행사 안 했을 때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액들은 이때 지급이 돼요. 네. 그러면 결국 그 금액, 이게 만기에 계상되는 상환할증금이 되는 거예요. 증금. 그럼 그 상환할증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5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얼마냐면 하나, 둘, 즉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죠. 그러면 이 상환할증금에 대한 할인율이 지금 1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 여기다가 곱하기 1.1 자승, 여기다가 곱하기 1.1. 그래서 그 세 개를 합하면 그게 이제 상환할증금이 돼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얘는 여기서 줘야 될 돈을 여기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얘기야. 10%로 할인율로 적용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줘야 될 걸 여기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돼. 근데 얘는 그때 주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어. 그죠? 이게 상환할증금. 얘만 구하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환할증금은 밑에 있는 계수값을 적용하게 되면 3.31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그게 상환할증금이 돼요.
사실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사채에 대한 현금 흐름이에요. 얘가. 상환할증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러면 5만 원에다가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 여기서 보니까 지금 유효이자율이 12%예요. 상환할증금은 보장 수익률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외에는 유효이자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일반 사채에 대한 시장이자율. 그죠? 그래서 12% 가지고 해야 돼요. 이때는. 3.3744. 그 다음에 만기에 이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0.118. 이거하고 뭘 비교하냐? 액면가액 100만 원을 비교해줘. 이게 전환권 대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이제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는 이제 상환할증금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상환할증금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좀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기에 110%의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또는 만기에 105%에 대한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아니야. 만기에 5%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만큼 얹혀주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네가 상환을 안 한다면. 그죠? 그게 상환할증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110% 또는 105% 이렇게 정해졌을 때 액면가액에다 그걸 곱해주면 돼. 그게 만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땡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나 상환할증금이 없을 때는 간단하죠. 거기에 대한 전환권 대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금 흐름 땡겨가지고 계산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발행가액. 이 앞에는 항상 발행가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면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액면가액 쓴 거야. 그죠? 만약에 발행가액이 제시가 됐다. 99만 원에 발행을 했다. 그럼 저기엔 99만 원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발행가액이 나오면 발행가로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선 액면 발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들어간 거야. 그렇죠? 10번은 아예 못 풀었군. 넘어갈게요. 궁금하면 찾아와. 자, 11번. 이론 문제는 좀 봐야 돼요, 다. 이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읽어보고 그걸로 이제, 어차피 읽어보면 그 안에서 2개 내지 3개는 골라낼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돼. 예. 그러면 2개 내지 3개를 골라내면 2개가 항상 남겠지. 그죠? 그 2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그 2개는 모르는 거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찍고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론 문제는 어쨌든 보긴 봐야 돼. 한번 읽어봐야지 그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회계정책은 한국채택 국제기준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변경을 한다. 이게 이제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을 우선 참조한 후에 만약에 그런 게 없더라. 그러면 개념체계 쪽을 가서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경영진이 회계 정책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순위는 기준을 먼저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개념체계 쪽을 찾아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추정의 변경에 대한 효과죠. 전진법 사용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오류는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제작성에서 수정을 한다. 그래서 전기 오류와 관련된 사항들은 소급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 1, 2, 3, 4를 몰라도 5번을 알고 있으면 답은 찍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읽어봐야 되는 거야. 모르면 일단 넘어가. 그거 가지고 생각해봐야 뭐 기억도 안 나요. 눈에 딱 보이는 순간에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여기서 재고자산 소실금액. 재고자산 소실금액을 구하려면 재고자산 가액을 찾아야 되겠네. 그죠? 12번. 12번도 어느 정도 좀 맞췄네. 28%. 그러면 기말재고의 장부상 금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걸 찾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왔냐.
3월 31일 현재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운송 중인 상품 5천원이 있대요. 이거는 소실이 되진 않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소실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장부상 재고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소실되지 않은 재고를 빼주면 소실액이 나오겠지. 그죠? 소실되지 않은 재고에는 자료가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의 잔존 가치가 얼마더라.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만큼은 내다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일단 그거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 중에 있는 애가 있어요. 또는 내 창고에 없는 애가 있어. 뭐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그런 재고라든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내 창고에 없었으니까 이러한 소실 금액, 즉 화재라든가 그런 걸 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구할 건 장부상 재고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장부상, 즉 창고에 없는 나의 재고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그걸 빼줘야지 소실액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재고자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준 거래가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 채권의 회수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계 매입액이 나왔어. 그리고 모든 매출과 매입은 외상거래래. 그러면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출액을 알 수 있어요. 외상 매출액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모든 매출과 모든 매입은 외상거래니까, 그 외상 매출액이 결국은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 매출액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매출 원가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출 원가는 뭘로 찾냐? 밑에 보면 원가율이 나와. 그죠? 근데 원가율이 뭐냐?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대. 그러면 원가 가산율로 자료가 제시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매출액을 그래서 그걸 뭘로? 1.2로 나눠야 되겠네. 그럼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 구했네. 자, 보면. 채권을 먼저 분석을 하자고. 채권을 분석을 하니까 12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채권의 회수액이 45만원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매출액을 알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48만원인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외상 매출액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모든 매입과 매출을 외상거래다 했으니까 이게 그냥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 매출 원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매출 원가를 찾을 때는 밑에 원가 가산율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제시가 된다 그랬죠.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되는 반면에 이렇게 원가 가산율이 제시될 수도 있어.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제시될 때는 여기에다가 그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원가 가산율이 제시가 될 때는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원가 가산율이 제시가 된 거야.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대.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가 될 때 매출 총이익률로 제시가 되는지, 원가 가산율로 제시가 된 건지, 그거 꼭 체크를 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는 지금 48만원을 1.1로 나누면, 이걸 뭐 계산 굳이 할 필요 없겠네. 그죠? 예. 40만원이 일단 나올 거야, 매출 원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재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단계 매입액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 재고가 지금 얼마냐? 17만 5천원. 단기 매입액이 나왔어요. 50만 5천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나왔어. 40만원. 자, 그러면 장부상에 써야 될 기말재고가 있겠지.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8만원이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에는 운송 중의 상품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소실액은 그 나머지 이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27만 5천원이 될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다. 운송 중의 상품 5천원이 있고, 지금 잔존 재고자산,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처분 가치가 10,000원 정도가 되더라. 그럼 그 10,000원도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다 알고 시험을 본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는 몇 가지라도 체크하고 기억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걔네들은 사실은 문제를 틀려봐야 기억이 잘 돼. 이거를. 그죠? 그런데 여러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암기라도 해갖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세종이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어떤 건지 이건 봐야 되겠네. 보니까 건물을 100만원에 처분했고, 재평가네. 재평가 부분을 상호하고 있고, 한 4줄 정도 되면 일단 읽어볼만 하잖아. 그죠?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부분을 상호하고 있는데, 처분 당시에 건물의 장부가액이 80만원이었고, 상각 누계액이 40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장부가액이 80만 원이었고 누계액이 40만 원이었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취득원가는 어쨌든 간에 누계액과 장부가액을 합한 그 금액이 됐겠네. 어쨌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당해 건물에 대해서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이 15만 원이었대요. 자, 그랬을 때 위 처분으로 해서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분손익을 구해야 되는데, 처분손익은 100만 원, 일단 100만 원에 팔았죠? 거기에서 뭘 빼야 돼? 장부가액을 빼야 돼요. 그죠? 지금 장부가액이 얼마래? 장부가액이 얼마야? 8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빼면 뭐가 나와? 20만 원 나오죠? 그게 처분손익이야. 그럼 재평가잉여금은 뭐 어떻게 쓸까? 이익이익으로 바로 넘어가겠지. 열받지? 자,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참 어렵게 사람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80만 원이래. 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몇 차년도인지 2차년도인지 3차년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80만 원이야. 그죠? 8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볼게요. 얼마였냐면 40만 원. 그 다음에 뭐였지? 건물? 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잉여금이 있대. 재평가잉여금 얼마냐 봤더니 얼마 이게? 15만 원. 자, 그럼 얘를 처분하잖아요. 자, 그럼 처분해 볼게. 이게 처분 손익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나오는지 봐. 회계 처리 어떻게 나오는지 해볼게요. 자, 이거 처분되면 얘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평가잉여금은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 이익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야, 제가. 그죠? 그러면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처분이에요. 결국 재평가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면 돼. 그리고 남아있는 재평가 잉여금은 어떻게 해? 이익으로 대체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인데, 만약에 이거 토지를 샀다. 10만원짜리 샀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재평가를 했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팔았대. 처분손익 얼마예요, 그러면? 처분손익 얼마야? 뭐, 둘 중에 하나지. 3만원 아니면 5만원이겠지. 얼마? 3만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3만원 어떻게 구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뺀 거잖아. 자, 얘는 뭐예요? 재평가된 후의 금액이잖아요. 그지? 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얘도 재평가된 후의 금액이잖아. 그죠? 여기서는 그냥 20만 원, 딱 보는 순간에 그냥 20만 원 하고 딱 보면서, 나오면서,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너무 쉬워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 저놈하고 이놈하고 다를 게 없어. 네.
아까 토지 얼마 했지? 얘는 얼마예요? 만약에 매도가는 금리가 됐다면 제가 지분증권. 자, 이게 얼마야? 그러면 처분손익. 여기서 5만 원이야. 아시겠죠? 얘는 재분류 조정의 방법에 따라서 기타 포괄손익에 계산된 금액이 단기손익에 들어가잖아. 그죠? 항상 이 두 개는 꼭 비교를 해봐야 돼. 아시겠죠? 그 기타 포괄손익이 처리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익이익으로 바로 들어간 놈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단기손익에 들어간 놈이 있어. 걔가 대표적으로 매도하는 금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익으로 넘어가는 놈이 재평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그죠? 구분 잘해야 돼, 저거. 예. 여기서는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자, 14번. 자, 여기서 이제 종이의 조정 전 잔액을 한번 찾아봐라. 조정 전 잔액. 이거 은행과 그 다음에 회사 측 조정만 해주면 되겠죠. 안에 있는 사항들이 은행의 조정사항인지 회사의 조정사항인지 그것만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회사가 입금한 25만원, 은행에서 1월 1일에 입금 처리됐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냐? 은행에서 플러스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 그게 부도 처리가 됐대요. 그러면 회사에서 마이너스 처리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로 25,000원 빼갔대. 회사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은행이 출시 무례한 어음이 15만원이 입금 처리가 됐대요. 회사에서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 얘가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은행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 지원 실수. 어쨌든 실수가 발생한 쪽에서 조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은행 지원 실수니까 은행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고, 종이의 입금이 주 종이의 입금으로 처리가 됐다. 자, 그러면 입금이 잘못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네. 됐죠? 자, 그리고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자, 15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다음 사항을 조정함에 따라서 관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란 게 뭐냐. 손익, 수익과 비용을 얘기를 하라는 거네. 만약에 기타 포괄손익이 있다면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매출채권에 대한 결산조정사항이래요. 관세는 수정전 시선표상인 매출채권이 250만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21만원. 다음 사항을 조정을 해보래요. 기말에 매출채권 중에 22만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을 95%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기준거래를 다 반영한 후에 매출채권이 지금 얼마였냐면 250만원이에요. 채권. 그 다음에 충당금이 21만원이었어요. 자, 근데 요번에 이제 기말에 여기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22만원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대. 그러면 22만원은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에 대한 대손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냐? 250 마이너스 22만원 빼고 나니까 자, 이만큼이 남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5%만큼이 대손이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충당금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 충당금. 자, 기초가 이제 여기로 보면 돼. 기초. 그 다음에 기말 금액은 이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일단 기초 기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난 사건. 기초가 여기였는데 중간에 요만큼 대손이 발생됐네. 그래서 이번에 비용은 12400이 나오겠다.
자, 16번. 여기서 도급금액이 1200만 원일 때, 거기에 대한, 진행률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초과청구공사 또는 미청공사를 구해보래요. 우리가 초과청구공사나 미청공사를 구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미성공사하고 진행청구액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진행청구액은 자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행청구액은 청구액의 누계액이니까 2년도까지의 청구액의 누계액을 계산하면 일단 750이 돼요, 밑에. 자, 그거는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미성공사 잔액을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미성공사 잔액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총 계약 금액에다가 곱하기 누적 진행률을 하고 거기에서 예상 손실액이 있다면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 손실액이 나오는 경우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 손실액이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보자고. 자, 1년도에 단기에 발생된 계약 원가가 250인데 추가로 예정되는 원가가 750이래요. 총 예정 원가는 얼마란 얘기야? 1000만 원이란 얘기죠. 그죠? 1200에 계약을 했는데 1000만 원이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니야, 일단 1년도는. 자, 2년도로 넘어가 보자고. 자, 추가 예정 원가가 400만 원인데 단기에 발생된 원가가 350이에요. 총 예정 원가는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죠? 1년도에 단기 발생 원가 250 플러스 2년도에 단기 발생 원가 350 플러스 추가 예정 원가 400을 더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총 예정 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료가 나오는 패턴이 4가지 패턴이 있다. 우리가 봤었어. 그래서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봤던 그 4가지 패턴 있죠. 그걸 꼭 확인하면서 건설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옆에 자료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 그죠? 그래서 건설계약에서는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이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는지 그걸 가지고 진행률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진행률이 문제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진행률이 문제에서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그 진행률로 해야 돼. 따로 진행률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진행률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 계산하면 되겠고 2차년도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는. 그죠? 2차년도의 진행률 1000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게 얼마냐?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60%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미성공사 금액은 1200만 원에다가 60%로 곱해주면 된다. 그럼 720만 원과 진행 청구액 750만 원의 차이인 30만 원이 나오겠다. 암산으로 해도 되지 뭐. 됐죠? 문제를 어렵게 안 낸다니까 저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안 좋은 문제예요. 그거는. 문제를 쉽게 냈어. 근데 왜 전보다 점수가 안 나오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 17번 리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자, 18번.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 여기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뭘 구하라는 얘기면 수익과 비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수익과 비용을 찾아야 돼요. 자, 보니까 로열티는 미리 받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그건 다 읽을 필요 없네. 밑에 보니까 미수 로열티, 선수 로열티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대안이 로열티로 12만 원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을 받은 로열티와 실제로 로열티 수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엔 차이가 있겠네. 그럼 로열티 수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뭐냐?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익이에요.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 금액. 그죠? 그러면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을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현금주의로 나왔던 금액이 얼마냐면 현금 수취액이 12만 원이래요. 자, 우리는 지금 얘를 찾고 싶어. 자, 그럼 여기서 자산부채를 조정해주면 되겠네. 자산이 지금 보니까 미수 로열티가 자산이에요. 그러면 초하고 말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산이 증가를 했어. 얼마만큼? 7,000원만큼.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채를 보니까 선수 로열티가 있어. 그게 얼마냐? 초에서 말로 24,000원, 그 다음에 53,000원. 즉, 증가를 했네. 그러면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야? 53 마이너스 2, 4면 29,000원만큼 증가했네. 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냐?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저거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혹시 답안지는 받았나? 답안지 안 받았어요? 답안지에 그 풀이 방식이 써 있거든? 답안지 따로 안 받았나? 답안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풀이 써놨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풀지 않은 문제는 한번 그거 가지고 풀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풀 수 있어, 사실은. T계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T계정. 혹시 그렇게 푸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 여기서 미수 로열티를 한번 그려보자고. 미수 로열티가 여기에 표시가 될 때 어떻게 표시가 될까? 얘는 미수니까 자산이죠. 자산은 기초 미수, 그 다음에 기말 미수. 자,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뭘까? 미수 로열티가 증가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익이 발생할 때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미수 로열티가 증가했다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받았으니까 기말에 요만큼 남았지, 미수가. 그죠? 회수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써볼게. 선수를 갖다 써볼게요. 선수는 뭐냐면 부채예요. 그러면 기초의 선수가 여기 있겠네. 그죠? 기말에 선수가 여기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선수 금액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건 회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 금액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돈 받은 것 중에 수익으로 계산한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계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미수와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쪽은 무조건 수익이고 이쪽은 받은 금액이 되는 거야. 회수 금액. 그럼 여기다 써도 돼. 이거를. 그리고 얘를 찾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뭐냐면 얘하고 똑같을 거야. 사실은.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T계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해도 되고 저런 방법을 해도 돼.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